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위해 오늘 오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다자회의 석상이 아닌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일 첫 단독회의. 오늘 첫 번째 앵커이픽에서 자세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열수 실장님. 네. 자,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처음으로 열리는 단독회의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3국 협력의 역사는 정상회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한 세 가지 차원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 것은 1994년 이후에 지금까지 12번 정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한미일 정상회담은 항상 다자회의의 틀 속에서 그렇죠. 잠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G20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나토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다자회의 틀 속에서 시간을 내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오롯이 3국만 만나가지고 단독 이렇게 회담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어디서 회의를 하느냐 하는 장소의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게 캠프 데이비드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론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긴 하지만 한 백악관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이곳에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에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 그런 차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미일이 앞으로 이제 협력을 하는데 어떤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고 한일 또는 뭐 한미 또는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이 등락이 많았잖아요. 네네. 어떤 때는 했다가 안 했다가 한미일 정상회담도 어떤 때는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돼 왔는데 이번에 아마 이런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나 정신을 통해 가지고 발표가 되면 아마 한미일 회담이 다양한 청위에서 아마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회담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세 가지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18일을 전후해서 네. 18일 전과 이후가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양기호 교수님. 자, 이 회의가 열리는 장소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캠프 데이비드. 이 캠프 데이비드를 이전에 방문했던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당시에 이제 부시 대통령하고 골프카트를 타면서 활짝 웃는 모습 저도 좀 기억을 하는데 자, 오늘 한미일 3국 정상이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서 어떻게 좀 상징적인 이런 모습을 좀 연출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것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미일 간의 가장 어떤 상호 간의 케미 아주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그런 관계이고 네. 상호 신뢰가 일단 정상 간에 지금 쌓인 상태거든요. 네네. 네, 그런 점에서 아주 편하게 또 적어도 그것이 가족 별장이고 대통령 개인 별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친구들을 초청했다. 더구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로 처음으로 외국 정상들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워싱턴에서 보는 것처럼 좀 딱딱한 어떤 그런 넥타이를 메고 어떤 정장을 하면서 심각한 회의를 하는 협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넥타이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습속을 거닐면서 아주 상호간에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장소 자체가 갖는 의미 정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정적인 장면들도 많이 여기서 연출이 됐잖아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정말 이제 세계사를 흔들 만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43년인데요. 당시 이제 영국의 처칠 총리가 있었고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미국이 유럽에 있어서 히틀러를 몰아내기 위한 어떤 전략, 미국의 개입, 그 다음에 전후 구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1956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리고 소련의 그 당시에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만나가지고 미소 간의 지나친 냉전으로 상호 간에 너무 갈등과 대립이 심해졌기 때문에 네. 이걸 안 하기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설이하면 같이 이제 미국의 서부국도 봤다고 그래요. 네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하고 메나임 베긴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아랍하고 역시 이스라엘 간의 심각한 이런 그 대립과 심지어 전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당시 사다트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미국의 이 대통령이 양자간을 화해시킨 겁니다. 무려 12일간 그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계속 회담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집트 간의 평화협정을 만들어냈고 이걸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이제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상식성이 높은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장면들을 많이 연출했던 이 캠프 데이비드. 자,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또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쓸지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열수 선생님, 지금 네. 오늘 정상회의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이렇게 두 건의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일단은 나왔어요. 네네. 원칙과 정신 이게 뭔지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지 아마 이런 그렇죠,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5월달에 우리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두 개의 문서가 나왔는데 음. 잘 기억하시면 하나는 워싱턴 선언이고 맞아요. 하나는 공동 성명이거든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두 개의 문서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문서가 우리가 흔히 쓰던 용어는 아니구나. 그런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원칙이고 하나는 정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지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정신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 소위 말하는 공동 성명에 앞으로 이 한미일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이행해 나갈 건가 이행 방안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그러면은 원칙에는 뭐가 담길 거냐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에는 주로 한반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남태평양, 인도태평양 전체와 더불어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겠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네네. 두 번째 원칙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슈가 되는 것이 뭐 테러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후변화 문제도 있을 거고 보건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여성 문제, 뭐 인권 문제도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네네. 이거 힘에 의한 질서의 변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어떻게 하면은 법치주의를 이렇게 확립해 나갈 것이냐, 그걸 통해 가지고 국제 질서를 계속해서 평화와 안정스럽게 꾸려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협력을 한다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나와는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하. 그러면은 정신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 하는 거잖아요. 네. 정신에는 일종의 이제 그 공동 성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공동 성명에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세계 평화와 번영, 지역 평화와 번영 이걸 위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네. 우리는 어떤 협력체를 구성을 해서 이걸 추진해 나갈 건가 이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협력체에는 정상끼리의 만남의 협의체, 네. 국가안보보좌관끼리의 만남의 협의체, 외교부 장관의 협의체, 국방부 장관의 협의체 4개의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이 우리 한국으로 봐서도 뭐 제일 중요하겠지만 확장 억제와 관련된 겁니다. 확장 억제를 어떻게 더 이제 잘해 나갈 것이냐 네. 이 문제가 이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가. 아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로 경제 안보와 관련된 거 그리고 경제 협력과 관련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자. 그리고 이런 첨단 기술이 원하지 않는 국가에 불법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중요한 것은 지금 제일 그거 하는 것이 이 공급망 안전이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이제 한미일의 젊은 청년들 어떻게 인적 교류할 건가. 이런 문제들이 차례대로 몇 개 당겨지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틀 속에 앞으로 이행 방안들이 그 속에 나올 거다. 그렇게 크게 구분을 두 가지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김열수 실장님이 아주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현재까지 2건의 문건을 채택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캠프 데이비드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는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그런 문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요. 바로 자, 바꿔주시죠. 캠프 데이비드 정신입니다. 자, 여기는 공동의 비전, 3국의 공동의 비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해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경제 협력과 경제 안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 두 건의 문건에 담길 예정입니다. 자, 양규호 교수님. 자, 이 두 건의 문건에 더해서요. 대통령실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나의 문건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건에는 뭐가 담길까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확장 억제거든요. 네. 그리고 한반도 위기 시에 한미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북핵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NCG 말하자면 지금 한미 간에 만들어진 NCG 이런 핵 협의체에 대해서 일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미일이 공동으로 지금 뭐 군사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 또는 핵을 실험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미일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네. 또는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일종의 군수지원까지 포함하는 악사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단지 이것들은 상당히 지금 예민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네.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게라든지 또는 자칫했다가는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를 도발할 수도 있는 굉장히 화나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상회의를 통해서 3국의 협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각각의 나라가 정상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각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각 나라별로는 어떠한 이익들을 조금 저는 역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크다고 봅니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이제 동맹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중국, 북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쿼드라면 이제 사자 협의체인데요. 거기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있는데 그렇죠. 인도는 친중적이고 친러적입니다. 중국과는 이제 무역 관계가 굉장히 많고 항상 친러적인 국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또는 이제 오커스라고 있어가지고 미국과 영국과 호주가 있는데 그건 2030년 대학 겨우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핵잠수함을 호주에다가 이거 주는 겁니다. 네네. 이걸 이제 판매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런 점에서는 한미일이 만약에 하나가 된다면 우선 당면은 북한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이 대만 사태에 대해서 이런 그 주한 주일 미군이 공동으로 작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가장 강고한 한미일 연합체 이런 그 한미일 준동맹 내지는 동맹 관계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미국의 목표이고 이것은 하나의 외교적인 성과로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일본은 이제 역시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한미일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마도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오염수 문제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일본이 이제 가져가는 것이고 단지 우리는 물론 이제 확장 억제라든지 이런 그 한미일 공동의 공관 연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있지만 동시에 이제 중국과 북한이 도발하거나 또는 이제 그걸 화나게 하거나 특히 지금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한중 간의 이런 무역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그런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염수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과연 의제로 다뤄질까라고 관심을 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거든요. 보면 백악관에서는 3국 모두 적절한 논의가 지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일본 언론에서도 한일 양잠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방류 문제를 설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도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에서는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논의되지 않을 거라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논의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 정부로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우선 당장 지금 8월 말쯤에 일본 측이 방류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는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이 상당히 색이 바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신중한 것이고 미국도 그냥 원칙을 지키는 정도입니다. 저기 나온 것처럼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일단은 결과가 나왔고 그것을 한국, 일본이 공동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정도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단지 일본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방류 이전에 윤 대통령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 시점을 건너가지고 8월 말, 빠르면 8월 말입니다. 벌써 다 다음 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방류가 시작될 경우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아마 형식적인 절차로서 이 방류의 필요성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측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방류가 개시될 경우에 국내 반발이라든지 네. 또는 이런 한미일 간의 어떤 미국이나 일본이 지향하고 있는 협력 그런 구도가 네.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그리고 네. 대통령실에서 또 한 가지 선을 그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삼국 동맹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안보 협력체하고 동맹하고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죠. 우선 동맹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할 때 한미 동맹, 네. 그다음 미일 동맹, 그다음에 나토, 음. 그러니까 북대서양 이제 동맹이죠. 예. 그런 것처럼 어떤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해운국이요, 다른 나라가 군사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이제 부담되어지는 것이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군사적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안보 협력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의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미일의 관계는 안보 협력체를 넘어서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은 거는 뭐 한미 동맹은 지금 유지되고 있고 한일 동맹까지 뭐 이어져서 이 군사적으로 일본과 이런 여러 가지 협력이 이루어질까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거기서 이제 선을 긋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전혀 이제 한국도 그 일본하고의 동맹은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동맹이 고려되려면 몇십 년은 더 지나가서 이게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데 대한 이제 국민의 정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을 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한미일 3국이 정상이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하면 신기가 불편할 나라가 두 군데 보이거든요. 중국과 이제 북한일 것 같은데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어제 밝혔어요. 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기간 또는 이후에 전후로 ICBM이나 뭐 이런 거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고 있어요?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빌미가 생긴 거죠.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한미일의 연합연습도 더 강화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8월 18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보면 내일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있게 되는 게 얼지 프리덤 쉴드 훈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기해서 북한이 아마 ICBM 도발을 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편은 또 중국이에요, 양기호 교수님.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진흙탕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한미일 3국이 만났는데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국이 가장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은 한미 동맹하고 미일 동맹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미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북한도 압박하고 대만도 압박하는 대만 사태에 대해서도 강고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야, 정말 이번 정상회의 정말 잘했어.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삼국 정상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들을 좀 도출을 해내면 아우 정말 이번 정상회의 정말 잘했네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김열수 교수님. 예, 캠프 데이비드 원칙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만 제대로 도출이 돼도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미일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네. 너무나도 지금까지는 수십 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렇게 등락이 많았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지속성과 예측성을 가지고 한미일 관계를 예측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자, 양기호 교수님. 저는 한미일 간에 이게 이제 매년 만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단지 저는 오히려 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 편들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대만 사태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자동 개입한다든지 네네. 한국이 자동 개입하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일체 한국 측이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 해서는 안 될 걸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한미일 3국의 첫 단독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자, 이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이동석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민지수 기자의 뉴플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이재명도 소환한 DJ 인동초 정신 따라가겠다입니다. 13시간 30분 역대 최장 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 30페이지, 30페이지가 넘는 진술서로 가름하며 사실상 이 묵비권을 행사했다. 아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말릴 정도로 많은 진술을 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오전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검찰 독재 프레임을 강조하며 탄압받는 지도자 김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DJ 정신이요. 이틀 전에 이낙연 전 대표도 소환했었죠. 공포정치에 민주주의와 법치 정의가 실종됐습니다. 5번의 죽을 고비, 오랜 수감과 망명이란 모진 풍파 속에서도 인동초 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지금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벽에 대고 소리라도 치라 하시던 대통령님의 간절한 당부를 다시 떠올립니다. 당신께서 앞장서 걸었던 그 길을 따라 민주당도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이 최고위에서는요. 어제 미국으로 떠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 한미일 정상회담 퍼주기만 해선 안 된다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구속영장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는데요.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런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에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장이 혹시 회기 때 청구가 되면 어떻게 입장을 내실 생각이신지요? 우리들이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문제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그 표명해서 부결되더라도 불체포특권 입장이 계속 그대로 간다고 봐야겠죠? 네, 어제 이재명 대표 이 검찰이 주장하는 이 배임죄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 앞서 이런 한 푼도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반박 논리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검찰의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골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찰 사적 추구랑 여부랑은 배임행위가 성립은 무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검찰 수사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일단 민주당에서는 영장 청구할 거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하라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심사를 받겠다고까지 다 얘기했고 그러면 검찰이 비회기 중에만 청구를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의원들에게도 그 어떤 혐의를 들씌워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망신 주고. 아마 안 치는 게 아니라 아마 못 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 있으면 쳐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회기 중에 치게 되면 이제 정치적 목적은 있는 거죠. 질질 끈다든가 회기 중에 쳐서 민주당에 사실을 좀 흔들어대는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당장 2주 뒤면 국회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이 되죠. 이 대표 본인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재명을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는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 민주당도 방탄을 위한 국회 회기는 열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1년 반이 다 되도록 대선 경쟁자를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는 이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 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회기를 제안했는데 그래도 다들 의향 있으실까요? 구체적으로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 지금 양당 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 처리와 관련돼서 회기를 이렇게 좀 여지를 둘 것인가 여부를 가지고 민주당은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회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또 입법 폭주에 가까운 그동안 그 직회부된 법안들을 또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또 표명하기도 하고. 네, 하지만 이 대북 송금 재판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8월 중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당에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공개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계산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말만 거창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강성 지지층 개딸 앞에서만큼은 핏대를 세우며 한껏 위풍당당한 이 대표가 검찰 앞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뻔뻔한 행태를 보니 딱 방구석 여포가 따로 없습니다. 어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판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디 지지자들 앞에서 부린 허세가 아니길 바랍니다. 저 그 이야기 듣고도 되게 웃었어요. 왜냐하면요. 8월 15일부터 임시국회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9월 달부터 정기국회 시작되고요. 그럼 12월 8일인가쯤 돼야 정기국회가 끝나요. 그 말은 뭐냐면 구속영장을 한 12월 한 10일 이후에 청구해라 이 말이에요. 막 들으면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이동석 전 행정관님, 이재명 대표 어제 진짜 배임죄는 국토부다. 본인 이런 한 푼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한 지금 현재 발언에 대해서는 일관된 주장이 있습니다.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건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건 현재 야당 탄압, 정치 수사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독재 프레임을 계속해서 씌우고 있어요. 저는 이 행보는 적절치 않다. 범죄에 대한 소명 기회를 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꺼내든 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연관성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보 적절치 않다고 봐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식품연구원 땅을 이렇게 신경 쓸 만큼 한가로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는 과거 3번의 출석과 다른 점이 있었다고 봐요. 어떤 거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출석했을 때 그 전에 지지자들을 모았습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연단 앞에 올라가서 이렇게 연설을 했거든요. 저는 마치 검찰 앞에서 무슨 대통령 선거 유세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적 행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님 일단 어제 행보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여당에서도 지금 방구석 여포다 비난 수위 계속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만 검사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명 가까이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 탈탈 털고 수백 번이죠. 한 400번 가까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당사에도 압수수색했고 국회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이 아니라면은 지금쯤 뭐라도 물증이라든지 확실한 이재명 대표의 혐의랄지 비리랄지를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집권당과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민생과 경제, 외교, 국방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더 신경 쓰는 게 맞겠고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그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령 비등한 자료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우리 당에서. 2014년 3월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합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가
이 식품연구원을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해라. 이게 문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8차례 이 부지가 유찰이 됩니다. 네. 낙찰이 안 되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3차례의 그 용도 변경을 해라 지시를 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5차례의 공문을 또 보내고요. 이런 명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네. 제대로 정치하자면 수사를 하면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어제도 가가지고 30장의 진술서를 내고 그 진술을 필요한 경우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묵비권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동석 전 행정관님. 네. 오늘 DJ 추도식에도 왔습니다. 인동초 정신 이야기하면서 DJ 정신 본인이 계승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낙연 전 대표도 얼마 전에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뭐 결국 DJ를 지금 향수를 그리워하는 지지층을 향한 러브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DJ 정신을 계승하라는 건 뭐 야당뿐만이 아니라요. 여당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국회의사당 앞에 가시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뭐 DJ 국민 통합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이런 행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걸로 통해서 여야의 대화가 어느 정도 풀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가 나와서요. 네. 부산에서 북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같은 날에 민주당 부산시당이 상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게 뭐 의도적인 방해 공작이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취재가 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서은숙 최고위원 지금 부산 시당위원장을 네. 맡고 계시죠. 이런 보도가 있길래 제가 바로 전화 통화를 해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어떤 한 포럼의 초청으로 부산에 와서 그 북콘서트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오후 4시고요. 부산 시당의 상무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열리는데 네. 최대한 40분 정도가 현직 국회의원들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위원장들 모이는데 이게 5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럼 자체가 열린다는 거를 부산 시당이나 시당위원장께 이렇게 알려오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뭐 1시간 차이가 있는데 전혀 같은 날 열릴 뿐이지 이게 어떤 행사 때문에 급히 잡았다거나 그거는 전혀 관계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서은숙 최고위원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고요.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 시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충격적인 흉악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했습니다. 하나 살려라고 소리 지르고 신고하라고 소리 지르고 관악구 소방, 검정구 소방은 경찰들 많이 왔다 갔어요. 왜 물러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밥만 먹으면 거기다 사는데 산에 있는 데서 못 가거든요.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인근에서 또 강력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시민들 불안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승재원 의원, 네네. 바로 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 사실 뭐 신림동 조선이 저질렀는 장소와 일직선으로는 2km 정도 차이밖에 없는 곳인데요. 지금 저 그래픽에 나와 있다시피 사실 신림동에 있는 걸린공원에서 이제 산책로에서 성폭행이 일어났는데요. 그 가해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네. 지금 보면 이미 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니까 네. 9시 55분에 검천구 독산동 본인 집에서 출발합니다. 걸어서 출발해서 저기에 도착을 해요.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관악구 신림공원의 산책로에 도착해서 사람을 물색했는지 물색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면부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 피해 여성을 둔기로 공격하고 성폭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더더욱 소설에치게 놀랄만한 일이 이 사람이 뭐 과거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 전자발찌를 발에 그렇죠. 차고 있는데 안 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술을 먹었느냐? 술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마약을 했느냐? 마약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했냐? 이러니까 내가 성폭행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나오니 얼마나 기함할 일인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고 피해 여성은 지금 굉장히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피해 여성하고 일면식도 없었다고 하고요. 사는 것도 신림동 아니고 뭐 독산동 거기 사는데 왜 신림동까지 와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저 계획 범죄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남성이 종종 그 장소를 갔답니다. 갔는데 혹시 앵커 어떤 우리 산책로 갈 때 앵커는 어디를 보죠?
앞을 보고 길을 보러 가죠. 이 사람은 CCTV 봤다는 거예요. CCTV가 어디가 없는지를 확인했다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책로를 지나가면서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CCTV 없는 장소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언론 보도 준칙에 따라서 성폭행에 사용한 그 흉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손에 끼는 둔기로 그 피해자를 먼저 공격하고 성폭행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우리가 같이 공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제가 성폭력 범죄에 보면 신상공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특수 성폭행이 되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신상공개는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고 현행범이잖아요. 네. 그다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이 사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발 관악경찰서인 같은데 신상공개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흉악한 범죄자들 사회에서 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신상공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거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구속영장도 신청을 할 거라고 하고요. 뭐 검찰 조사도 넘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진행되는 절차들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이 피해 여성이요. 의식불명 상태라고 해요, 아직도. 네. 폭행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상태까지 갔을까요? 네, 먼저 저는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이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기를 진짜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에 끼는 그 도구로 피해자를 먼저 폭행을 했다라고 하고 폭행했는 부위가 제가 알기로는 신체에 굉장히 위험한 머리 쪽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그러한 어떤 손에 끼는 둔기로 피해자에게 폭행하고 난 다음에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찰은 좀 이런 부분 지금 경찰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찰이 아닌 현재의 경찰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범죄가 발생하면 빨리 출동하기 위한 지구대 체제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국민 옆에서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경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대가 파출소로 변하고 파출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방범초소로 좀 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날로그로 CCTV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장소에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순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는 시간에 정확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민 옆에 경찰이 있는 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찰의 모습 국민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그런데 이 남성이 사용했다는 둔기요. 네. 이게 호신용품으로 판매가 되는 거라면서요? 이게? 맞습니다. 저도 좀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손가락을 끼워서 사용하는 아. 용품입니다. 근데 대충 연상은 기본적으로는 가네요. 네, 공격용 무기입니다. 파괴력이 높은 이 용품 미국에서는 아예 불법 무기로 판매를 금지하는 주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한 중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용품을 손에 낀 남학생이 여학생의 머리를 가격하면서 해당 여학생 의식을 잃는 사건도 있었고요. 아이고. 한 10대 운전자 10대예요. 굉장히 어린 청소년이 이것을 끼고선 보행자를 또 폭행을 해가지고 해당 피해자 실명유기에 처하는 사고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야, 정말 이게 호신용품이 아니고 흉기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요. 이 호신용품이 흉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이전부터도 계속 나왔습니다. 전문가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용품 사서 가지고 다니는데 그 나를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품이 때로는 나를 해치는 범죄의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 시민들은 이런 호신용품 사용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범행을 각오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맞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좋은 것은 상황을 피하는 것,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고 또 안전한 것이고요. 지금 상황 보니까요. 호신용품이라고 쓰고 흉기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갖고 있는 저 둔기는 저는 호신용품이라고 안 하고 싶습니다. 이건 100% 공격용 무기입니다. 지금 손에 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모양도 굉장히 다기하고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오는데 내가 손에 끼는 그 무기로 그 가해자와 맞서서 내 자신을 지킨다고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어떤 특수부대가 온다 할지라도 손에 끼는 무기로 흉기를 든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호신용구라고 보지 말고 이거는 왜
이러한 어떤 판매를 조금 규제했으면 좋겠는가 하면 100% 공격용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제재했으면 좋겠다. 미국에서도 제재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정부가 고민했으면 좋겠고. 아까 저 민지수 기자 설명드리면 이게 흉기가 되는 사례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는 저는 100% 공격용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격용 무기로 만들어졌는 거예요. 호신용 무기가 아니고.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 저희도 형사정책을 만드는 저희 같은 기관에서도 시민 여러분께 저런 나쁜 사람이 왔을 때 도망가라고밖에 말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화와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언제나 칼 들고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칼 든 사람 다른 데 시선을 잠시 옮기고 난 다음에 공격을 해서 칼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절대로 안 되니까요. 이윤호 교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게 좋고 저는 마지막에 바짝 밀착하라. 저거 조금 애매합니다. 저거 호신을 배우면 저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바짝 붙어서 흉기를 휘두르지 못한다. 불가능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떨어지시고 두 번째는 가능합니다. 가방과 우산을 두고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거는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게 국민이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찰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화와 현실은 정말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요. 치안 활동이 강화되는 상황이었죠. 그 관련된 언급 좀 먼저 좀 듣겠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 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입니다.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 범죄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합니다. 정부는 이들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입니다. 한민수 대변인, 저 이제 영상 봤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 치안 활동 선포한 게 지난 4일이에요. 이 사건 일어난 게 어제 17일이에요. 13일밖에 지나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단 경찰 수장이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총리도 얘기했는데 이런 정말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건 경찰로서는 특히 정부로서도 국민들 볼 면목이 없을 겁니다. 뭐 경찰 장갑차, 총을 든 특공대까지 나타났지만 이게 보여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걸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은 비판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물론 경찰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이 좀 전에 그 피의자,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CCTV가 없는 곳을 노렸다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지금이라도 전체 전국의 경찰들이 관내에 있는 우범 지역, 특히 CCTV가 없거나 좀 경계가 허술한 지역들은 막는, 재점검하는 그 작업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 게 맞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자, 기사를 통해 알려지니까 인터넷에서 모두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온 거 아니냐. 특히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심이 클 텐데 경찰과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완화시키고 좀 위로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나오는 얘기를 들을수록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책은 더 없는 건지 이 부분 좀 묻고 싶습니다.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었죠. 저희도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민지수 기자, 네. 이 표현이 또 등장했어요?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전라북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식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우리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퀴즈왕은 어떠신가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는 행사 홍보 차원에서 하는 글이었는데요. 어제 오전에 올라온 이 글 3시간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 분이 최근 논란이 된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 보기가 좀 불편하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오후에 해당 게시글 삭제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승재현 의원님, 혹시 전라북도에서는 왜 이 표현 썼는지 설명 있어요? 뭐 풍자의 방식으로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다시피 저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항의가 빗발친 것도 아니고 좋아요가 10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만 교사가 명백히 피해자인 사건에서 저런 어떤 왕의 DNA를 쓰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에 삭제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조금만 더 고민해봤으면, 조금만 더 시민의 시각에서 들여다봤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동석 행정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풍자도 좋고 다 좋지만 왕의 DNA 이 문구 때문에 사회적인 공분이 상당히 일었잖아요. 그런 표현을 가지고 풍자를 한다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저 지자체 어떤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는 어느 정도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보고 이런 거를 사실 지자체에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조차 이런 틀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지숙 기자,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른바 카이스트 학부모 논란? 네. 요 학부모가 최근에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야말로 피해자가 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인데요. 이 학부모 작년에 내 이름으로 인생 처음으로 책을 썼는데 이번 사건으로 별점 테러를 당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해당 일 무려 4년 전 일인데 해당 교사가 자신에게 직접 연락했다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했을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안하다고 했을까 의문이 드는 지점이 제 인생이 탈탈 털린 건 한번 보시라. 그 선생님한테 속이 시원하냐 이렇게 되물은 겁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달라 이런 언급도 하기도 했습니다. 승재현 의원, 지금 민지숙 기자 설명하는 중에 실소를 터뜨리셨는데 왜 어떤 지점에서 실소를 터뜨리신 거예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이걸 절대로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사건들을 많이 봤을 때 보통 사건에서 잘못했으면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다가 두 번째 자기에 대한 어떤 억울함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자기의 억울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또 드리는데 이 사람 뭐 교사 말고 카이스트 나온 이 사람 학부모 말고 일반 시민들이 저러다 보니까 뭘 하는가 하면 저 단어에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제 인생에 탈탈 털린 거 보세요. 속이 시원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카이스트 학부모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신상 털기를 해요. 저도 저분 이름 알거든요. 하도 신상을 털어가지고 저도 저희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그건 정의로운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 하시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마음은 후련하겠지만 현행법상 분명히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행동, 자기 신상을, 저 학부모의 신상을 터는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불법이라고 하시면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어떤 처벌이요? 뭐 지금 저 나와 있다시피 정보통신망법은 그 속도가 빠르고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일반 형법보다 훨씬 더 크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실에 적시라 할지라도 그게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벌금도 전과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저거를 해드릴 테니까 절대로 사적 제재라는 형태로서 신상 터는 거는 조금 막았으면 좋겠다. 반드시 국가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국민의 뜻을 받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 신상 털기, 이른바 신상 털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분이 일고 지탄이 있는 분들 아니 다 알고서 이런 비판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건 그거고 또 이분 개인정보 신상은 신상이지 않느냐 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 정서와 실제 개인이 보호받아야 될 인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판받을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와 다르게 그 개인의 모든 분야 또 신상을 털다 보면 그 개인뿐만이 아니고 그분의 관련된 가족들, 또 친지들, 친구까지 다 또 그때 보면은 잘못 알려지는 부분도 꽤 많아요. 그분하고 관련성이 없는데 마치 다르게 똑같은 분야처럼 알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화가 나더라도 과도하게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찾아내가지고 또 다른 데 옮기고 하는 것들은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동성 행정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막 겹치면서 어쨌든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 나오고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선생님 교권 강화하기 위한 그런 고시안도 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2회 이상 학생이 뭐 핸드폰을 쓰게 될 경우에 선생님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는 여건이 강화됩니다. 아하. 또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경우 이렇게 물리적으로 선생님께서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강화가 되는데요. 또 수업 방해를 했을 경우에는 교실에서 이렇게 분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담 기준에 대해서 이게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부모 상담 관련해서는 근무 시간 외에 만약에 학부모가 전화 오게 된다면 뭐 전화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무 범위와 맞지 않는다면 그것도 거부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렇게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고시안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의 충돌 지점은 없을지 다각도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